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서울로 이주를 하죠. 남산 마루턱에 우수현이란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 우수현 남쪽 자그마한 초막에서 20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승만의 호, 우남이란 이름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우수현 남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년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영특함입니다. 불과 6살 나이에 천자문을 모두 외웁니다.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모두가 모여서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죠. 6살 꼬마 이승만이 지은 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죠. 그 모양을 보면서 바람은 손이 없어도 가지를 흔들고 라고 노래했습니다. 밤이면 휘영청 달이 떠오릅니다. 그 달이 움직이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죠. 그 모습을 보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네 라고 읊었습니다. 바람은 손이 없어도 가지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네. 6살 꼬마가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참 뛰어납니다. 17살 나이에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삼경을 모두 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1894년 19살에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과거 시험 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가보경장,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준비하다가 시험이 없어지니까 청년 이승만이 허탈감에 빠지죠. 그때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 신흥우, 신긍우 형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죠. 이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중국한테 배우던 시대는 지났네. 저 발달된 서양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가세. 배제학당은 그 당시 조선의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거부했어요. 그 배제학당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가 아닌가? 나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 아버지의 유교와 어머니의 불교를 떠날 수가 없네. 이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집요하게 설득을 해요. 이 서양 문물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영어를 익히는 셈치고 배제학당에 가세. 결국 친구의 강권을 못 이겨서 19살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그마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제학당에서 청년 이승만은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미국을 만나고 훗날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제학당은 일개 한학자와 관료로 인생을 끝마칠 뻔했던 유생 이승만을 서구지향적인 근대적 혁명가, 개혁가로 변화시키는 영광로가 되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친구들의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아주 긍정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시인이셨던 미당 서정주 선생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아니 참으로 위대한 것은 우정이었다. 그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에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영어 학원, 영어 테이프는커녕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요. 책을 가지고 와서 이승만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책! 그럼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북! 이렇게 대답을 하죠. 조선에서 북은 두들기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이 책을 북이라 그러는구나.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고
배제학당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대학 입학하고 6개월 만에 영어학과 교수님이 되신 것이죠.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영어 하나 배우러 배제학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더 중요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다.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놀라운 사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윗분들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조선에는 평등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어요. 정치적 자유와 평등만 주어지면 이 위대한 한민족 안에 감추어진 저력이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 이승만은 깨닫습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언론인이 되죠. 1898년 협성회 회보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신문이란 것을 만드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신문에 글 쓰는 사람, 취재하는 사람을 기자라고 부르죠. 그 기자라는 명칭이 이승만이 쓴 말입니다. 내가 기자다. 그분이 그런 말 하고 다니셔서 지금도 기자라는 명칭이 일반 용어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 협성회 회보에 실린 이승만의 명논설이 수많은 조선인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신문이 잘 팔려서 주간지가 일간지가 됩니다. 역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 이승만이 창간한 매일신문입니다. 지금은 신문이 매일 집에 배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도 없었고 일간지도 없었던 시절이 수천 년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신문을 만들고 매일 신문을 받아보는 일간지 시대를 연 위대한 언론인입니다. 협성회 회보가 매일신문이 되고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이승만은 신문을 창간한 사주 겸 주필 겸 기자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언론인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권위자인 정진석 서울외대 명예교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승만은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신문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형성했다. 그때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외세가 개입해서 강대국들이 각종 이권들을 빼앗아갑니다. 그 외세에 맞서 싸우며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빛나는 언론의 전통을 확립하신 분이 이승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수많은 특종을 남겼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합니다.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 이승만 기자가 쓴 특종 기사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인이 일본 사람이요.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새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다. 1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1인이 장동 사는 강흥기를 집탈하여 가지고, 집탈했다는 말은 그 남의 잘못을 집어서 트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중초, 심장과 배꼽 사이에 급소입니다. 중초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본 사람이 배를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를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그 왜 거리에 나가서 배를 먹어요? 지나가던 조선 사람이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땅에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그때는 그냥 다 뱉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침이 일본 사람한테 튀었어요. 침이 튀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칼로 조선 사람을 찌릅니다. 이게 급소에 찔렸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고 손으로 막으니까 급소는 찔리지 않았지만 바른 편 오른손을 찔러가지고 피가 어찌나 많이 났는지 유혈이 낭자한지라.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벌건 대낮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한테 마구 칼질 해대는 거 보니까 뭐 일본 수도 동경이나 일본 땅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건이요, 조선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외국 사람이 막 칼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피를 막 흘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웅성웅성 소란일겠죠. 조선 순경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가해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꼼짝 못하고 순경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서 있기만 합니다. 조금 있다가 신고를 받고 일본 경찰이 와요.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습니다. 경찰을 하면 누구를 체포해야 돼요? 무르나 만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요, 감히 대일본 제국 신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죄로 칼 맞아 피 흘리는 조선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격분해갖고 소리를 지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막 대모를 하니까 일본 경찰이 총을 빵 쏩니다. 무서워서 조선 사람들이 도망치죠. 이 조선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의 경찰청, 경무청에 찾아갑니다. 막 항의를 했더니 이번엔 또 조선 경찰이 나와서 총을 빵 쏴요. 제국신문이 그 당시에 4면짜리였습니다. 그 4면 가운데 2면 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기자 이승만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경무처에 가서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순검들이 다 살아서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나라가 약하면 백성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웅변적으로 대변한 말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라는 나라 보세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난민,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3살짜리 여자 어린애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피신하려고 그랬죠.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어여쁜 어린애 시체가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다른 나라 해변가에 닿았어요.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세계적인 특종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약해지면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돼요. 구한 말, 대한제국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들에게 마구 칼질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백성들이 탄식했던 풍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반인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명논설을 씁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이 구한 말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맹활약한 단체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라는 대중집회를 개최하죠.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만여 명의 군중이 모입니다. 조선시대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의 물결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면서 애국과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청년 연설가가 또 이승만입니다. 이때는 친러파, 러시아와 결탁한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친러파 정부를 뒤에서 러시아가 조종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기도 하고 이권을 침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러파와 저항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연설을 이승만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정부 수구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 수구파가 동원한 물리력이 보부상입니다. 보부상이라 그러면 물건을 들고 등에 지고
운반하는 사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식량과 무기를 운반했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바로 이 보부상들입니다. 1898년 11월 21일 궁궐 앞에서 이승만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신랄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고종 황제가 동원한 보부상이 이 시위대를 습격을 합니다. 때리고 짓밟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죠. 이 난장판에 이승만은 뭘 했을까요? 이승만은 글을 잘 썼고 연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잘했어요. 주먹질보다 발길질을 더 잘했습니다. 아주 재주가 다양하신 분이었죠. 그 몰려들은 보부상 틈에 끼어서 주먹 다짐을 벌이고 발로 차서 쓰러지고 한바탕 맹활약을 합니다. 그날 유혈 참극으로 김덕구라는 독립협회 회원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살가죽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60여 명,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유혈 참극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인원을 점검해 봤더니 이승만이 없습니다.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사라졌으니까 야, 이 애국 청년 천재 이승만이 맞아 죽었나 보다. 동지들이 애석해합니다. 그날 신문에 이승만이 보부상패 황국협회 두목이었던 기령수한테 맞아 죽었다. 이승만이 맞아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요. 동지들이 다 침울해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살아서 나타납니다. 아, 이게 사람인가 유령인가 동료들이 놀래가지고요. 실제로 얼굴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승만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막강한 보부상 패거리를 주먹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이쿠, 이 싸우다 맞아 죽겠구나. 도망치려고 방향을 바꿨어요. 튀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승만의 손목을 턱 잡습니다.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반대 방향으로 뛰시오. 여러분, 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폭도들이 습격을 한다면 반대편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삽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면 공격자들이 오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죠. 아니, 웬 이상한 사람이 희한한 소리 하네. 이승만이 뒤를 돌아봤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잡았던 감촉을 느꼈어요. 감촉도 느껴지고 목소리도 들렸는데 막상 사람이 없습니다. 형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승만이 방향을 바꿉니다. 보부상들이 진격해오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런데 지금 같았으면 큰일이 났을 뻔했는데요.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승만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을 하면 전국에서 온 보부상들이 스마트폰 열어보고 아, 요 놈이 이승만이구나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몰려온 이 보부상들이요, 이승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역적 이승만을 때려 죽이자라고 외치면서 보부상들이 행진하는데 그 사이를 이승만이 지나가요. 경상도에서 온 보부상은 이승만을 보고 저놈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인가 본데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아, 쟤는 어디 평안도나 딴 데서 왔나 보다 이렇게 길을 비켜줍니다. 평안도에서 온 사람은 저놈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저 시위대는 아닌 것 같고 얼굴을 처음 보지만 저는 경상도에서 왔나? 그러고 길을 비켜줍니다. 역적 이승만 때려 죽이자라고 외치는 보부상들이 막상 이승만이 걸어갈 땐 슬슬슬슬 길을 비켜줘서 그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승만이 이 사건을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준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정체는 누구일까? 훗날에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젊었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자,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주먹질, 발길질, 난투까지 벌이면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조선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치닫습니다. 결국 이승만과 개혁파들이 과격해지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고 나라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진다. 이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거사를 모의합니다. 합니다. 일종의 쿠데타, 혁명 모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의가 사전에 발각이 돼요. 이승만은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승만이 피신한 곳이 배제학당,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종의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잠복하고 있은 지 18일 만에 1899년 1월 9일입니다. 미국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셔먼이라는 분이 조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왕진을 나갑니다.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요. 사소한 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발달된 서양 의술을 가진 선교사가 찾아가면 살 수 있는 아이가 아주 하찮은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왕진을 가려고 하는데 조선말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승만이 내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변장을 하고 지명수배자가 길거리에 나섭니다. 그랬다가 그만 순경한테 체포가 되죠. 선교사의 사역을 돕다가 체포가 됐으니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여러 가지로 구명활동을 합니다. 그 구명활동이 꽤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금방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의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조선의 독립정신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나가도 독립정신으로 내 힘으로 나가야지. 미국 사람 도움을 받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고 탈옥을 모의합니다. 또 워낙 젊어서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요. 자신감이 지나쳤어요. 내가 옥을 깨트리고 탈출하면 수많은 조선 군중이 나를 따라와서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할 것이다. 이런 아주 야망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계획해요. 간수를 물리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만난 아주 절친한 동료, 친구에게 육혈포, 권총 2자루를 감옥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 권총이 인천항을 통해 밀수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권총을 친구가 은밀하게 구해다가 감옥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승만에게 권총을 제공한 친구,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위대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만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권총을 감옥에 밀반입하는 이런 또 희한한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이승만과 주시경 두 뛰어난 인재가 배제학당에 절친한 동료였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은 정치하러 배제학당 다니고 주시경은 한글 연구하러 배제학당 다닌다. 그 친구가 준 권총으로 간수를 빵 쐈는데 다리에 맞습니다. 간수를 제압하고 탈옥에 성공해요. 그랬지만 금방 도로 잡혀버립니다. 참 허무하게 끝나버린 탈옥이죠. 그러니 고종 황제가 진노했습니다. 감히 황제를 쫓아내는 당시로서는 하늘을 거스리는 대역죄인 역적주제, 감옥에서 탈옥을 하고 관리한테 총을 쏴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23살 젊은 나이에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왕겨, 깻묵 이런 거 섞어서 반,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이빨, 치아가 손상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정도입니다. 이렇게 좁으면요,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겠죠. 그 좁은 깜빵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손은 수갑으로 묶습니다. 다리는 족쇄로 채워요.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온갖 벌레들이 물어뜯습니다. 벌레란 녀석들이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요. 그 시절 한성 감옥을 경험했던 김형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려온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이승만을 빨개 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칩니다.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5년 동안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밥을 거의 핥아 먹다시피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죠.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립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게 만 23세,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게 만 77세, 무려 54년, 반백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고문의 악몽에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고문당하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레들한테 물어뜯기다가 날짜가 되면 이승만 나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온몸이 으스러진 채 한성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혁명을 꿈꾸었던 동지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장호익 장군이란 분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인재이고 애국자입니다. 이분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해보려고 애쓰다가 정치범이 돼서 그만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형은 망나니가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망나니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입에다가 술을 머금습니다. 칼에다가 푹 뱉죠.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죠? 칼이 번쩍 한 다음에 화면에 피가 확 뿌려지고 사람 머리통이 축구공처럼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극이에요. 그 당시 조선에 그렇게 잘 드는 칼이 없었습니다. 사람 목이 두꺼워서 단칼에 잘 잘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호익 장군의 목을 치는데요, 한번 탁 치니까 피가 뿜어져 나와요. 목이 다 잘라지지 않았고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장호익 장군이 비명을 질러요. 으아! 이 아니고 대한제국 만세! 칼 맞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한번 칼로 치고 그 칼 맞은 자리를 이렇게 벌린 다음에 고지점을 노려갖고 망나니가 또 칩니다. 2번 맞았으니까 칼이 좀 꽤 많이 들어갔겠죠?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이 애국자가 또 외칩니다.
대한제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를 3번 외치고 한 애국자가 뛰어난 인재가 목이 잘려갖고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감옥에 앉아있던 이승만이 그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전율을 하면서 고뇌를 하죠. 저 애국자의 목을 저렇게 함부로 치는 나라. 내 조국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친구도 앞서가서 처형을 당해요. 망나니가 목을 치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유언 같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승만! 이승만의 이름을 외치다가 친구가 죽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먼저 가지만 제발 이승만 너는 살아서 이 땅에 백성들이 주인 되는 5,000년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한번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좋은 나라를 너는 한번 세워다오. 못다 이룬 독립과 개혁의 꿈을 비원으로 남기고 친구가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친구가 뒷일을 나에게 맡기고 먼저 갔는데 과연 내 운명은 어찌 될까? 내가 이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고뇌하지만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이 묶인 채로 낮에는 벌레들에게 물어 뜯기고 밤에는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해야 돼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몸이 묶인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이승만이 성경을 구해다가 있습니다. 감옥이 너무 좁은 데다가요. 목에는 칼을 쓰고 있으니까 성경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보면 이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이 옆에 한 뼘 빈 구석이 있었대.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 널빤지를 씌웠으니까 목을 길게 빼서 옆으로 숙여 째려보면 겨우 성경 글자가 보이겠죠? 이렇게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엄청난 일을 해요. 그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의 메시지가 이승만을 사로잡습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승만 이전에 조선의 양반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일본에서 개종한 이수정, 중국에서 개종한 윤치호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외국 나가가지고요. 외국 문물을 접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유교가 강력했던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주자학이 정통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교였던 양명학 책을 갖고 있어도 사문난적, 이단으로 몰렸던 무서운 사회가 조선입니다. 이 주자학이 맹위를 떨쳤던 조선반도 안에 주자학이 맹위를 떨쳤던 조선 안에 양반 가운데 최초로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순간을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의 입에서 튀어져 나온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첫 마디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빼내주세요가 아닙니다. 영어로 쓴 자서전에 O God,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승만의 기도문은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그저 내 한 몸 편해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종교의 본질일까요? 이승만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의 기도,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참된 종교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은 웅변적으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승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맹렬하게 구명 활동을 펼쳐요. 고종 황제의 생명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 아관 파천입니다. 저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그 자들이 황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황제가요, 조선 팔도에 숨을 데가 없어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약한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대목이죠. 그 아관 파천 당시에 고종 황제의 생명을 보호해준 은인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은 뭐 황후고 황제고 죽일 수 있지만 감히 미국 사람 못 건드립니다. 미국 선교사 죽였다간 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점을 활용해서 고종 황제가 주무실 때 선교사님들이 조를 짜서 불침번을 서요. 고종 황제에게 올리는 수라상,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선교사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음식을 올립니다. 이 생명의 은인들이 몰려가가지고 이승만 석방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또 조정의 여러 애국자들이 그 이승만이 조선 최고의 천재고 뛰어난 인물이니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고종 황제가 괘씸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벌이니까 결국 6개월 만에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 인재를 평생 감옥에 썩기게 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또 한 번 감형을 해요. 결국은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그 한성 감옥에 있었던 5년 7개월, 이승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